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혁신안 가운데 의원 정수 문제가 도드라져서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제도 개편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만이 최대 쟁점일까요? 오늘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으로 제한을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자 이렇게 제안한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신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무상보육 예산 문제로 모시고 두 번째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여쭐 텐데요. 우선 5차 혁신안인가요? 지난 26일 발표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혁신안인데요. 선거제도 혁신안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 정수 논란으로 확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크게 어떤 것들로 좀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나요? 처음에 도입 부분에 네. 의원 정수 300으로 고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네, 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이제 그 제안한 네.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그 배경은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금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혁신위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지금 새삼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어제 오늘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고 느닷없이 한 것도 아니고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심지어 공약으로까지 해서 일관되게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새누리당이 사실상 의원 정수 늘리기 아니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반대를 해요. 네. 그래서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이 그렇게 우려스럽다면 그러면은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 54석으로 네. 하던가 설계를 하던가 네. 아니면 지역구 좀 줄여서 비례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회의 방금 마치고 저희 팟짱 출연 예. 때문에 여기 상암동 스튜디오까지 직접 뛰어오신 건데요.
300명으로 제한을 하고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 확대를 하고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석이 그렇게 문제라면 의석은 놔두고 일단 이 제도부터 도입을 하자. 의석은 핵심이 아니다. 네.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석은 그게 따라오는 거지.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긴 했었지만 국민들은 또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의미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역구와 네. 비례대표를 혼용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 6개 나라 정도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물론 비례대표만으로 의원을 뽑는 나라들도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또 비례대표만으로 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거냐면은 전국적으로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전국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국구. 전국적으로 그 정당이 받은 표를 가지고 이제 이 비례대표를 각 정당에 이제 할당을 하지 않습니까?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이것을 권역별로 하자라는 겁니다. 권역별로 받은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자. 이게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의 핵심이죠. 그럼 권역은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지금 선관위는 6개 권역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여섯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도권, 충청, 영호남, 강원 이 정도? 영남은 또 인구가 많으니까 2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부울경과 대구 경북 이렇게 PK, TK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해볼 수 있고 한 6개, 5, 6개 정도의 권역을 나눠서 한다. 그러면 충청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40%를 했다. 그러면 그에 준하는 그 의석수를 갖고 만약에 영남권에서는 TK에서는 10% 했다. 그러면 고에 준하는 것을 갖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영원한 패권이 지배적이잖아요. 그 호남에서는 전부 새정치민주연합, 영남에서는 전부 새누리당. 볼 것도 없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이분법으로 딱 나뉘는 이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개표 방송을 볼 때 참 슬프잖아요. 어느 한쪽은 전부 파랗고 어느 한쪽은 전부 빨갛고 이게 참 이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 이 갈등과 대립을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이 문제의 출발이 어디냐라고 보면 이 지역주의 구도거든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완전히 독식해버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호남에서 권역별 비례를 통해서 그게 어떤 제도가 됐든지 간에 권역별 비례를 통해서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역구에는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회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국회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지역구인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과 권역별 의원들인 새누리당이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영남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지금 새누리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권역별 비례를 통해서 진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경쟁 체제가 되는 거고 이게 제도가 한두 번 더 진행이 될수록 이 권역별 비례로 진출했었어도 훨씬 더 월등한 의정 활동을 하고 실력을 보여주게 되면 그 지역 그렇게 진출한 의원들이 또 4년 후에는 또 지역구로 가서 경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특정 지역에서 정당끼리의 경쟁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독점의 현상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구도를 혁파하는 데 있어서 이 권역별 비례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역별 비례를 하면 이제 전국 비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도는 설계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전국 비례 일부 남기고 권역별 비례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는 나라는 전국 비례는 안 하죠. 그러면 지금 있었던 그 비례대표제는
없어지고 예.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역구만 생기고 이를테면은 그동안 했던 그 비례대표의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네, 그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들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는 비례대표를 절대 축소할 수 없다.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 여성, 청년, 네, 장애인, 예. 그다음에 농어민, 네. 등을 포함한 이 소수자와 네, 또 이 사회적 약자. 전문가들, 예. 사회적 약자와 예. 전문가들의 네. 어떤 이 정치권 진출의 어떤 통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분들한테 바로 지역구에 가서 경쟁하라 그런 건 너무 가혹하거든요. 네. 또 지역구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이 정글과 같은 데라서 그 경쟁을 뚫기도 힘든 거고. 그러나 우리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네. 거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비례를 축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역별로 갔을 때는 이런 정신, 이 취지가 오히려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꼭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권역별 비례를 공천할 때 네. 그런 취지들을 다 살려서 공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지역주의의 폐단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왜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선거에다가 대입을 해본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대입을 네, 해서. 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이 어떤 당도 50%를 넘는 당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율 50%를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 몇 프로의 득표율을 가지고 네. 과반 의석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선거에다 대입을 해보니까 과반 의석이 무너지더라라는 계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역별 비례를 도입을 하게 되면 손해 보는 것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다 비슷해요. 손해 보는 의석은 예. 새누리당만 손해를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익을 보고 이게 아닙니다. 둘 다 손해를 봅니다. 이게 이제 양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그로 줄어드는 의석을 누가 가져가는 거냐면은 제 3당 이하 그러니까 예. 소수 정당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의도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새누리당 새누리당 부설 연구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 연구소인데 당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내부적으로 회람되다가 들켜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며칠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이 현행의 선거제도로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당은 새누리당이다. 예. 이렇게 자기들이 시인을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지금의 제도가 아주 공정하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축구샵을 하는데 한 골을 넣으면 그건 한 골의 가치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떤 당은 한 골을 넣는데 1.2골의 효과가 있고 네. 가치가 있고 네. 어떤 당은 똑같이 한 골을 넣었는데 뭐 0.3골의 가치밖에 없다. 이건 네.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공정하네요. 매우 불공정한 예.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공정하게 바꿔주자라고 하는 취지도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른바 비례성을 예. 강화한다라는 예. 거고 표의 등가성을 이제 확보한다 이런 건데 예. 지금 현재의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물론 뭐 다른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정당에 투표하는 가치와 후보에 투표하는 표의 가치가 꼭 정당에 투표하는 가치가 높다고 어떻게 단언하느냐라고 하는 그 반론도 뭐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 네. 이제 연동형으로 했을 경우에 네네. 연동형은 정당에 투표하는 가치가 후보한테 투표하는 가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뭐 그런 반론이 있긴 하나 어쨌든 그 정당이 받은 득표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거나 또는 훨씬 적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니 네. 이걸 공정하게 좀 바꿔주자 이 이야기거든요. 예. 굉장히 이게 쉬운.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 될 임무죠, 임무. 네. 그 다른 이유를 뭐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천년만년 자기는 1.2골의 효과를 계속 거두어야 되겠다.
따라서 이것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0.3골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정의당 혹은 뭐 지금 의석은 없지만 녹색당, 노동당 뭐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율은 아주 미미하게 뭐 1.2% 뭐 1%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19대 총선으로 놓고 보면은 통진당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때는 통진당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 그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는 비례성에 위배되는 것들을 제대로 좀 고쳐봐야 되는 것이 19대 정개특위의 어떤 큰 역할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지는 못할 텐데 특히나 또 여의도 연구소 그 보고서까지 다 공개가 돼가지고 할 말이 더욱 없어진 이런 상황인데 정개특위 안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주장을 하고 있나요? 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논의들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우리 쪽은 새정치민주연합 뭐 정의당 이쪽은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자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새누리당은 뭐 이러저런 이유 되면서 못한다, 도입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에서 맞서 있는 상태가 현재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좀 지혜를 발휘해서 풀어야 될 텐데, 자 지금 총선 8개월 앞입니다. 이 제도가 빨리 그 픽스가 돼야 컨펌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데드라인이 있는 일이잖아요. 언제까지 결정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순서대로 따지면 선거 제도를 먼저 설계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례의 비율. 이제 비례 비율과 선거구 획정 기준 이제 이런 걸 이제 함께 이렇게 쭉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단 선거구 획정 기준과 비례 비율은 아주 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밖에다 이 독립기구화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으로 10월 13일까지 획정을 완료하라고 되어 있어요. 10월 13일까지. 10월 13일까지. 2015년. 내년 선거를 위해서. 그러면 10월 13일까지 이제 선거구 획정을 해서 국회로 보내주려면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절차들을 밟아서 그 획정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없이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구 획정 기준과 비례 비율이 합리적으로만 합의될 수 있다면 우선 그걸 넘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선거 제도는 이건 비례만 가지고 권역별 비례 같은 경우에는 비례만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논의해서 나중에 합의해도 그 내년에 선거를 치르는 데는 지장이 없죠. 다만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이 비례 비율이 합리적 수준에서 정리되지 않는다면 합의되지 않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합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선 넘기기가 힘들고 뭐 이런 그러면 선거 내년 선거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10월 13일로 선거에 차질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는 하진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한테 밀리면 안 되겠어요. 그 새누리당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정치가 온전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물론 여론은 언론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론은 언론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은 정치가 만드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자꾸 정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보수 언론이 해요. 핵심적으로 하죠. 정수만 가지고 이제 이게 국민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늘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정수는 부차적인 거다. 정수는 그냥 연동돼서 따라가는 것일 뿐인 거고 제도의 설계 어떤 제도를 채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이 지역주의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표의 비례성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제도의 논의, 제도의 도입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수가 문제가 되면 그러면은 현행 54개 갖고 설계를 하자. 그러나 이제 조금 비례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모자라다 생각되면 할 수는 있어요. 54개 갖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뭐 모자라다 그러면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침에.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하자. 지역구를 줄이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지금요. 내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역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 지역구의 이 확대와 관련한 이제 확대 논의가 약간 있었더니 이제 뭐 사설에서도 그렇고 뭐 막 그 일부 정치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이렇게 딱 단언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헌재의 2대1 판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헌재 2대1 판결을 지키고 네. 246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예. 지역구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농촌 지역은 많이 줄게 됩니다. 지역구가 많이 줄게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한 개의 선거구가 대여섯 개의 자치군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막 생겨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 유권자들은 일단 지역구 주는 것도 농촌 지역 유권자들이 지방 그 유권자들의 정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크지만 또 대여섯 개의 자치군으로 선거구가 획정이 되면 또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치 서비스, 양질의 정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또 약화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잘못하면 자치시군구를 마구 분할하는 경우가 생겨요. 현재 판결 2대1을 지키고 246을 지키려면 말이 좋아서 자치시군구를 분할한다라고 표현은 참 좋은데 어떤 거냐면 하나의 어떤 군의 면 하나만 딱 떼갖고 옆에 군에다 떼주고 어떤 시에 딱 동 하나만 떼갖고 인구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옆 시에다가 떼주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건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필요하잖아요. 합리성. 네네. 그러다 보니까 2대1을 지키고 그 합리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이게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검토가 있었고 뭐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갔겠죠. 아니 뭐 그 검토를 아니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런 논의를 마치 국회의원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지역구를 늘리려고 한다, 늘리려고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말 연구를 안 하신 분들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에 대하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당의 큰 결심을 통해서 큰 결단을 통해서 도입을 하자 이렇게 합의만 볼 수 있다면 저는 의원들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양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는다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지역구를 내놓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열어놓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으세요. 권역별 비례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권역별 비례로 나오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의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대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워낙 또 큰 명분을 갖고 있는 거라서 저는 뭐 의원들하고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자, 또 하나. 지금 300석이에요. 국회의원이. 300석이고 여기에 이제 지역구하고 비례가 이제 54석인데 지금 통진당이 빠졌으니까 52석이죠. 현재는 2석이 빠졌으니까. 그죠? 네,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 54석만 갖고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54석을 권역별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6개 권역으로 나오면은 한 권역당 9명씩 배당하는 거죠. 근데 그 9명은 어느 당이 될지 모르는 거죠. 지지율에 따라서 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되는 정당 것이죠.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면 그런 거죠. 그렇죠. 정당이 득표하는 득표율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거니까. 지역구에서 못 가져가는 것을 비례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 대입을 하면요. 19대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에서 한 석도 못 가져와요. 그래요? 권역별 비례대표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면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받은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받은 게 더 많거든요. 지역구에서 받은 게. 그러니까 한 석도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이게 더 컸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바뀌면 정당 득표 비중이 더 높아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제도 개편이 그렇게 된다면 또 달라지겠죠.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는 새누리당이 이제 과거의 선거 아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만 의석수 감소가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못지않은 큰 손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의석수로 19대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더 많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한 석 정도 차이 나요. 한 석이요? 그래요? 손해 나는 게 한 석 정도. 새누리당이 한 석 더 손해 난다는 거죠? 새정치연합
미래연합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건 이제 규모가 크니까 네. 한석 정도도 새누리당이 손해를 본다. 근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석 정도는. 그러니까 네. 이건 손해로 치면 양당이 큰 정당은 손해를 보게 되어 네. 있고요. 거대 양당은 손해를 보고 혜택은 제3정당. 그 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지만요. 제3당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뀐다. 이걸 왜 이걸 과거 선거에만 대입시켜 놓고 자꾸 시뮬레이션 하냐. 네. 내년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내년 선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건 이 다가올 이 선거를 그렇게 함부로 예측해서 손해니 뭐 이익이니라고 따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근데 야권이 분열을 해봐요. 네. 이 제도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이 분열하고 새누리당은 분열 안 했다 쳐보자고요. 네. 비례에서 까먹는 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다 보충할 걸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뭐 예컨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된다면 야권 연대는 없겠네요. 그죠? 연합 정치는 가능해지겠지만 정책 연대는 가능해지겠지만 선거 일종의 이제 선거 연대 방식으로 원래는 이제 결과에 대한 연대, 네. 결과로 인한 연대가 가장 좋은 연대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근데 정책과 관련된 연합 정치는 가능하지만 예컨대 후보 단일화라는 방식의 선거 연대 이런 것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뭐 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죠. 정치는 생물인데 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있다가 선거제도 개편이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확대가 된다면 최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54석인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의석수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고 네. 비례의 숫자와 관련한 문제예요. 비례와 관련한. 네. 그러니까 이 제도가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효과가 가장 크려면 네. 이렇게 효과를 보기 위한 이 적정 의석수는 한 100석 정도는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100석 정도 되면 효과가 좀 클 거예요. 이 어떤 제도 효과가 날까요? 비례가 100석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이나 영남이나 특정 정당에서 지금 아주 약세의 정당들이 네. 또는 군소의 정당들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많아지는 거죠. 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역주의 완화 효과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작은 정당들이 네. 정당 지지율을 잘 받기만 하면 원내교섭단체 같은 거 네. 이런 걸 구성을 해서 네. 어떤 다당제의 의회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물론 뭐 네. 그건 또 평가가 여러 가지로 네.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천하 3분지계의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 기대가 생기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 저런 제도를 다 좀 설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뭐 내각 책임제가 이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네. 이 제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뭐 제가 어디 강연 같은 데 가면 악마의 키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 중심제 순수 대통령 중심제는 삼권 분립을 매우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가 어떻게 법률안 제출권이 어디 있으며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가 가져요. 그렇죠. 거기는 집행하는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집행부인데 네. 다 의회가 갖는 거죠.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네. 미국이 그렇게 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예산 편성권도 있죠. 예산 편성권도 있죠. 법률안 제출권도 있죠. 시행령도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죠. 만들죠. 네. 국회에서 예산 10원이라도 증액을 하려면 편성된 예산, 국회로 넘어온 예산 중에 10원이라도 증액을 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고르게 균형을 이루는 예. 국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온전한 민주주의라고 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거 뭐 사실 이것들도 다 바꿔야 되는 일이긴 그런데 한데. 그런데 하여튼 현행 제도 권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각 책임제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여서 여러 가지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설계해 볼 수 있는 게 네.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100석 정도가 되게 된다면 국가 정책들에 대한
그야말로 정책 배틀도 정책 대결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닌가. 어떤 지역을 막 대변하는 이런 거라기보다 뭐 예컨대 뭐 어떤 SOC 사업을 뭐 우리 지역에 꼭 가져가야 된다. 뭐 공항을 꼭 여기에 뭐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국가 비전과 발전을 전제로 해서 어떤 비전을 낼 거냐. 이런 논의로 좀 정치가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황진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지도부 공천권 강화에 속셈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참 이게 말 조심스러운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까지. 근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상향식 공천, 네. 예, 이 상향식 공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항상 그 원칙 속에서 네. 지금까지 공천 제도를 운영을 해 왔어요. 네네. 물론 방식은 다양했지만 이 상향식 공천의 비율이 우리 당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그 방금 말씀하셨던 황 총장께서 네. 그 지도부의 공천권 확대를 위한 강화를 위한 뭐 이 주장이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새누리당이 그랬죠. 지도부의 과도한 공천권이 개입이 됐었죠. 우리 당보다 훨씬 더 많이, 네. 훨씬 더 많이. 그건 그러니까 귀당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네. 귀당에. 그리고 우리 당에는 해당이 덜 되거나 안 된다. 네. 더더욱이나 네. 지금 분위기에서 지도부가 공천권 확대를 위해서 무슨 할 수 있는 우리 당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공천권에 개입할지 모른다 그래서 사무총장을 공천기구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조치뿐만이 아니라 아예 사무총장을 없애버렸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당에서 무슨 지도부가 그런 꼼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당 난리가 나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이 공격을 위한 공격밖에는 안 되는 거고 귀당을 좀 돌아보시라. 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자, 선거제도 개혁에서 이번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이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를테면 정치자금법도 좀 손을 봐서 소수 정당에게 좀 유리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절름발이식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든 정치제도, 정치가 작동되기 위한 모든 정치제도에는 네.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히 어느 게 뭐 100% 정답이다 이렇게는 또 말하기 힘든 게 있어요. 네. 이게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대원칙하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대원칙하에 비교적 좀 자유스럽게 모금할 수 있는 걸 좀 열어놔야 할 거고요. 네. 또 특히나 소액 다수 이 지금 그 모금 취지 네. 이게 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국고보조, 네. 국고보조도 지금 배분 방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이것도 불합리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 예, 어떤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뭐 네. 질문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그런 전반들이 뭐 제기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법안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다 빠뜨리지 않고 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정개특위에서.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선거제도 개편은 권역별 비례대표 그리고 또 국고보조는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그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문제는 좀 어떻게 검토가 되고 그게 있어요? 중대선거구제는 지금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물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또 제도에 네. 또 이제 몇 가지 또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맞냐? 특히 또 중대선거구제 해놓으면은 또 다시 금권 선거, 네,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네. 뭐 이렇게 될 소지도 있어서 네. 그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현재 그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는 하지 않고 논의하지 권역별 않고 비례대표를 있습니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 논의의 중심축을 예. 가져가면서 예. 19대에서는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좀 예. 하자. 그래서 예.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좀 예. 타파하는 예. 완화하는 예. 방식으로
기여하자. 예.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쨌든 선거제도 개편은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논의를 진행시키실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도를 하려면 입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안 해도 됩니까? 사실관계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는요. 네,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하려면 하면 되는 거죠. 오픈 프라이머리는 네. 여러 공천 제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상향식 공천에 우리가 이제 상향식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설계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중에. 네. 근데 마치 오픈 프라이머리만이 예. 이 최고의 최선의 제도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느 당이나 똑같이 다 강제로 해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위헌이거든요. 위헌. 위헌. 예. 네. 아니 예를 들면은 우리는 저기 당원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예컨대 정의당 같은 경우에 네, 우리는 네, 네. 거기는 진성당원 중심의 정당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당원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공천을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우리는 당원 중심으로 하겠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제는 이제 국민 개방이잖아요. 완전 국민 경선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 근데 강제로 하게 하면은 그 위헌이죠. 당연히 위헌이죠.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은 법제화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도 강제로 하라라는 법을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요. 아,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서 네. 그 박영선 의원은 내는 박영선도 강제성을 갖게 하는 법은 유일하게 박영선 의원이 낸 그게 하나가 딱 하나 유일합니다. 그건 뭐냐면 네. 방식이 좀 달라요. 그건 예. 오픈 프라이머리긴 하나 약간 결선 투표제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결선 투표제. 예, 탑2 방식이에요. 탑2 방식. 예선전 치러서 1, 2, 2명만 결선에 붙이자. 네. 정당에 관계없이. 예. 그러니까 한 정당에 막 2명도 출마하고 3명도 출마할 수 있는 거죠. 예선전에. 네. 예, 그렇게 해서 딱 2명만 뽑아가지고 결선에 붙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선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총선에도 지금 총선에도 지금 해당 네. 박영선 대표께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뭡니까 잘 보면은 네. 결선 투표제적 성격을 갖고 박영선 안의 경우에는 결선 투표제적 있는, 성격이 짙다. 오픈 프라이머리보다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좀 다르다는 그게 건가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김무성 대표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러니까 양당이 하자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여야가 한꺼번에 하자. 한꺼번에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강제할 수 없다니까. 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치적 합의 한다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네. 정개특위에서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 네. 등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하여 경선을 할 때 네. 공직 후보 각 정당에서 공직 후보를 추천을 할 때 그 네. 과정을 거칠 때 네. 국가가 즉 선관위가 예.
관리를 예.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을 열 거냐 말 거냐. 지금은 위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투개표만 관리해 줘요. 그렇습니다. 그거 비용은 정당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을 이제 국가 관리 모든 경선의 국가 관리의 여지를 열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선거인단 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유권자 명부가 될 거고 뭐 아웃바운드 추출 방식이 되면은 그 선거인단을 추출하는 것도 선관위가 네. 대행해 줄 거고 예.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 이제 그걸 정개특위에서는 그걸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제할 수가 없는데 무슨 뭘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 굉장히 선거제도 혁신안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냈는데 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안 받고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개혁적인 안에 반대하는 정당인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우리 당이 훨씬 더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이런 공천 제도를 설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참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이니까 네. 할 수 있는 지역은 또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만 그걸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향식 공천 제도 중에 하나일 뿐인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전국에다가 플랜카드 걸고 그냥 시뻘겋게 플랜카드 걸고 이제 말씀들만 하시면 그냥 이 최고의 제도이냐 가장 민주적인 제도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과도하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갖고 장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예. 그 장사하는 정치적 목적은 뭘까요? 배후는 뭘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그쪽 당의 또 특히 김무성 대표의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본인이 과거 공천 때 피해를 봤던 또 한도 있긴 하겠지만 네. 결국은 현역 의원들한테 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다 현역 의원들이 거의 다 이길 거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도 자연 도태율까지 포함해서 10%도 안 돼요. 이 교체율이. 네. 예,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거의 다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네. 나한테 대들지 마. 거기 또 친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박. 이런 게 있어서 네. 나한테 대들지 마. 나 대표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줘. 너네 당신들 다 공천 줄 테니까.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는 말이에요. 제도로서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까 제가 모든 정치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경선 제도도 그래요. 우리가 최소한 2004년부터 해서 3번의 총선을 치르는 동안 네. 또 중간에 3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또 2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네. 여러 가지 경선 제도를 다 했죠. 어떻게 보면 해본 거 아닙니까? 모든 제일 제도가 많은 경선 제도를 해본 정당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참여 경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적 저희들이 다 이렇게 소상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시뮬레이션 봐야겠죠. 제일 많이 한 정당인 것 같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도 네. 좀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더 확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죠. 네. 다만 이 제도의 전제는 뭐냐면요. 자발적 참여예요. 자발적 참여. 국민들이 각 정당의 예선전 치르는데 네. 저 당의 후보 뽑는데 내가 가서 기꺼이 이 참여해서 이 후보 뽑는데 내가 참여할 거야라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큰 선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뭡니까 이 시도지사, 네. 시도지사 광역 단체장 규모에서는 관심도 많고 네. 일이 되니까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여지가 저는 크다고 봐요.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역단체장이나 대선 같은 네. 경우에는 다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네. 기초지자체장 선거에 각 당의 예선전 치르는데 네. 무슨 스타 정치인이 아닌 이상은 네. 얼마나 국민들이 나와서 예선전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죠, 사실. 라고 봤을 때 네. 이건 반드시 대규모 동원에 의한 조직 동원에 의한 선거가 될 거다. 현재 시스템에서 보면 현재 시스템에서 보면 그러면은 이 대규모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따라가냐면은 돈이 따라가죠. 조직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금품, 예. 이 금권, 네. 이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예. 높고 그다음에 특정 이익 집단, 특정 이해 집단이 과도하게 네. 특정 정당의 공천에 개입할 여지가 훨씬 더 커지죠. 네. 예,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이 말씀은 뭐 마치 우리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아 갖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저는 좀 완력의 정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그러니까 오프라인 동원력은 야권보다는 지금의 여권 새누리당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오프라인 동원력은 여전히. 그러니까 딱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만 딱 비교해 놓고 보면요. 네.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이 오프라인 동원력이 새누리당이 더 강할 겁니다. 네. 이 절대 지지층 구성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절대 지지층의 볼륨이 좀 크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좀 다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라는 요 지지층은 야권은 비판적 지지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투표할 이유가 있으면 나와서 나오고 뭐 이유가 없으면 안 나오는 이 비판적 지지, 예. 선별적 지지층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절대 지지층은 새누리당이 훨씬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오프라인에서 조직해놓고 동원체계 갖춰놓은 것은 거기는 뭐 60년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그걸 모르는 바 아닐 거거든요. 그럼 근데 막 강제로 하자 막 뭐 위압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네. 그 마치 완력의 정치, 힘의 정치. 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뭐 혹자는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공천권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 욕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울림도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찌됐든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친박과 비박의 갈등, 피해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닥칠 텐데 그걸 앞두고 김무성 개인의 힘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유력한 분석이고 상당히 근거 있는 분석이죠. 내년 선거 때 청와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 이른바 친박을 포함한 이 자기 세력들을 공천해 달라, 지분을 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지 않겠어요? 네. 뭐 이제 그런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뭐 전략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아주 뭐 유력한 이유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새누리당은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도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정개특위에서도 논의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 선관위가 관리를 대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정도에서 논의가 오픈 프라이머리뿐만이 아니라 네. 오픈 프라이머리도 하나의 경선의 제도라고 한다면 네. 다른 제도를 채택해서 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 줘야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부를 포함하여 선관위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한 경선을 치룰 때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 네. 대행해 주는 것, 네. 이 전체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방점은 뒤에 찍히는 거네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모든 경선과 관련된 공직 후보 선출을 위한 모든 경선과 관련된 것을 선관위가 관리하고 대행할지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네. 쟁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선거제도 전체에 대해서 지금 판을 바꾸는 노력을 좀 하시는데요. 이 정개특위 활동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시한은 지금 특위를 구성할 때의 시한은 8월 말일로 되어 있어요. 네. 8월 말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네요. 예. 예. 그럼 한 달 안에 이 많은 내용들이 예. 합리적으로 다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주요 쟁점들은 다 한번 다 토론을 해보고 공청회도 하고 뭐 2번, 3번 토론한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양당 간사가 아주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 네. 특히 이제 새누리당은 이게 재량권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량권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간사가 예, 누구 결재를 받아야 그 당의 이제 문화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계가 주요 결정을 앞두고 꼭 전화를 하죠. 이제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양 간사 간에 합의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다 합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8월 초에 8월 네, 초에다 네. 합의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하반기에 이제 8월 중순 넘어가면 주요 쟁점 미합의 부분 네.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면 어떻게든 좀 시한을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정개특위가
뭐 일을 다 끝내놔도 해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네네.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그 안을 국회로 보내는데 그걸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은 정개특위에서 받아야 돼요. 그렇군요. 받아가지고 본회의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네. 이건 입법사항이라서 절차는 밟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8월 중순에 8월 말까지 이 일을 역할을 다 한다 하더라도 10월 13일인가요? 네. 그때까지 이 논의를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정개특위 활동 결국에는 올 연말까지는 계속 가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다 갖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 비율 같은 경우는 일찍 해서 보내줘야 되고요. 네. 그냥 작업을 하죠. 그렇죠. 예, 법적 시한을 지키죠. 네. 그래야. 근데 이제 큰 틀에서 합의가 되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선거제도는 조금 더 뭐 수기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조금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만 갖고 이게 지역구 선거를 치르는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것도 막 해야 돼요. 네.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요 비례를 가지고 하는 선거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네. 선거를 치르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거죠. 예, 특성상. 예. 예. 지역구가 조정되게 된다면 비례를 늘리지 않고 비례를 늘리지 않는다면 뭐 별 문제 없겠지만 비례를 만약에 늘리게 돼서 지역구를 조정하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위가 그래도 비교적 이 작업이 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단순한 게 네. 단순하다고 해서 아주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과거의 법이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 재량 여지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꽤 명확하게 정해서 보내줄 거거든요. 그래야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게 이제 자문기구였기 때문에 만들어 갖고 오더라도 국회에서 다 손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게리맨더링이니 뭐니 이 의원들의 이익관계 뭐 이렇게 반영되고 이제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 먹고 선거 40일 전에야 결정 나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의 입법권은 없으나 거의 준입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수정 권한이 없어요. 획정위원회에서 한번 딱 결정해서 오면 끝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재량 여지를 많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이걸 꽤 명확하게 해서 보내줄 거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작업이 조금 좀 단순할 겁니다. 네. 예. 지금 그 의원 정수 가지고 당 내부에서는 혁신위는 369, 원내대표께서는 390.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300. 아니요.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좀 어떻게 정리돼야 될까요? 장 부장님까지 그렇게 그 문제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뭐냐면은 아까 얘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정수가 핵심이 아니다. 네. 혁신이도 이야기할 때 그 예시를 든 거고요. 네. 혁신이도 분명하게 그 조금 선관위 안대로 하자 이런 예시도 들었잖아요. 네. 예시를 든 거고. 네. 내가 이정걸 대표하고 따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지역구가 불가피하게 좀 늘어나고 선관위 안대로 2대1 지역구와 비례의 2대1을 준용한다면 비례가 한 130석 정도 돼서 한 290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그분도 예시를 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시를. 다들 예시를 얘기하는데 언론은 마치 영토 박아서 그게 결정된 아닌 것처럼. 제도가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300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300이 절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새누리당이 자꾸 의원 정수 늘어나는 거다 이 핑계를 대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 늘리지 말고라도 한번 해보자. 이 제도를 도입해보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야당 정개특위 간사가 오시니까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 정수가 핵심이 아니라 제도 개편의 핵심이 있다. 그리고 이 제도 개편의 핵심은 만성적인 지역주의에 근거한 그 지역 정치의 문화를 좀 바꿔보자. 이것을 고질적인 병폐를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서 20대 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한번 열어보자. 여기에 핵심 취지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 50분간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얼마나 좋은 것, 좋은 것을 좋은 정책을 서비스하느냐. 근데 이 정책은 정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권력 구조도 그렇고 선거 제도도 그렇고 여타의 뭐 정치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건데
이러한 전체적인 제도들이 잘 설계되어서 잘 작동되어서 더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정치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서비스하느냐 네. 이걸 핵심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치를 약화시키는 것은요. 정치를 약화시키고 정치 불신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뭐 정치권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 권력, 거대한 시장 권력의 노림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와 이 국민을 분리시켜서 정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정글과 같은 시장 권력의 과도한 이 지배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견제 권력을 절대 약화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고 정치 혁신의 본질은 정치 기능, 정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의 본질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이 전부 그 숫자 가지고 쓰니까요. 결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국회의원들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거야? 뭐 자기네들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거 아니야? 아예 반대 이렇게 해서 그 지형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언론의 책임도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늘 그 의원님 모시고 속 시원하게 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돼야 옳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만 들으시면 완벽 정리. 이 방송 들으시고 주변에 그게 이게 아니래 이런 거래 야당 간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